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또 예상을 뛰어넘어 최대치로 치솟은 물가 상승 압력에 짓눌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5%가량, S&P 500 지수가 1.8%가량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를 돌파하면서 2019년 7월 이후 최고치까지 오르자 나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1.6%를 넘어서면서 2009년 이후 최대 1일 상승 기록을 썼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연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3월 첫 금리 인상이 0.5%포인트로 인상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5.6선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 골드는 강달러와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르면서 1,83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다시 한번 지정학적 긴장이 강화되면서 상승했는데요. WTI는 장중 배럴당 91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장막판 들면서 상승폭을 줄여서 배럴당 8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장은 EU가 유로존의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또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아시아 시장은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주말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함께합니다.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 지표 교육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금요일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추세선과 일목 균형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시청자분들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네,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골드도치님께서 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오늘까지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전일 CPI 발표 뜨고 국채 금리 때문에 오늘 굉장히 화제였죠. 우리 신세계에서는 미리 이제 발표 직후에 방송하다 보니까 좀 더 발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사실 이제 1월 FOMC 회의로 공개가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CPI 전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1월에 있던 회의 자체가 좀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이하는, 미리 예상하는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또 어제 개장하자마자 바로 나스닥 매도 대응 짚어주셨었는데요. 시장이 주목했던 이 CPI가 사상 최대치로 발표됨에 따라서 정말 어제 나스닥 좀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1시간도 또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이 남다른 해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 보는 정확한 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 여파에 하방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골드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긴축 우려에도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5일은 이란 대통령이 핵합의 복원 회담에는 절대 희망을 갖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유로FX는 ECB 총재가 긴축을 서두르면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어제 이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던 만큼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가 열리게 되고 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전일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풀이하는 시간을 좀 가져가고 싶고 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네. 제가 전일 이 얘기를 했었어요. 주식시장이 국내 증시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된다면은 네. 단타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당일에는. 다만 이제 개파락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안 할 시에는 아시아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개파락이 나오고 일단은 오늘 당일 봉 상태는 양봉 마감이에요. 네.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파락으로 시작해서입니다. 이미 코스피 시장에서 시장 반영이 들어간 상태로 미장이 CPI 발표에 대한 결과치를 코스피가 시가에서 이미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오늘 당일 이제 진입에 대한 부분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충분히 수익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장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제가 항상 이제 미국 관련해 갖고 통화 정책과 이 부분을 정리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을 코스피 시장에서 해야 될 건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일 물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물가에 대한 상승률은 이제 고점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꺼내요. 물가가 올라서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물가가 올라서 1번이 물가가 오른다. 2번이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 3번이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최종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요소는 국채 금리가 오른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 돌파를 했죠? 예. 예. 쉽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2% 상반대까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고서 시장에서 리포트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아직 시장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겠죠. 네. 그죠? 자, 우리가 1월 이전에 있었던 국채 금리를 체크를 같이 또 해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대체 1월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올랐길래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시만 내릴게요. 네.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제 국채금리 급등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네. 보니까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어섰고 또 이 근원물이죠, 이 짧은 단기물 2년물 국채금리 역시 굉장히 크게 또 상승폭 보이면서 급등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좀 차이를 두고 볼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제 우리가 표준으로 보는 건 10년물을 좀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국채 금리에 대한 포인트는. 네. 근데 또 네. 2년물 국채금리는 이 뭐 통화 정책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예. 채권 스프레드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일단은 드리고 나서 같이 연계해갖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빨간색 선만 좀 집중을 하세요. 빨간색 선만. 자, 죄송합니다. 어떤 그래프일까요? 자, 우리가 빨간색 선만 좀 집중을 해보면은 네. 자, 우리가 지금 1월부터 여기 점을 봐야 되는데
자, 국제 금리가 이때 1.4%에서 5% 사이에 있었죠. 1월 초에. 근데 갑작스럽게 급등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증시 하락에 대한 원인이에요. 정확하게 찝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증시는 대체 왜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지 언제 오를지도 아는 거예요. 증시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제 금리가 1월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기존 원래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3월로 단축을 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긴축 속도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역사상. 자, 우리 테이퍼링을 사실 이제 시작을 하고 종료를 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자산 축소를 하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려요. 5년. 지금 1년 안에 다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왜 하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달러에 대한 통화량을 너무 풀었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빠른 긴축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막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국면이죠. 왜냐하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떠버리면 이제 국가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불가능해져요. 그때부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큰 겁니다.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CPI가 발표가 높게 뜨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을 계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미국 국채 금리인데 대체 미국 국채 금리는 앞으로 몇 %까지 도달 가능성이 높냐? 이게 증시에 대한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예요. 시장에서는 2.2%에서 3%까지 이제 고점을 보고 있어요. 2.2%에서 3%. 일단 내포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시장이 바닥이 아닌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죠. 시장이 바닥이 아닌. 그래서 2월이 위험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인지만 하시면 돼요. 2월에. 국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첫 기준금리 인상 직전. 항상 그때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시즌. 그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증시는 다시 오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증시는 미증시입니다. 증시는 다시 오릅니다. 근데 전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CPI로 국채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음봉 마감했다. 이것보다. 아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소 이제 완전히 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네.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 파란색 선을 저희는 한 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파란색 선을.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채권 스프레드예요. 네. 제가 오늘 이거 보고서 정말 심각함을 느꼈어요, 사실. 그래프가 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지금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는 단순 지표거든요. 근데 전일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막판에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가능성을 먼저 시사를 좀 드리는 편인데 네. 이거 잘하면은 2년 안에 빅쇼트 옵니다. 2, 3년 안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빅쇼트 좀 길게 올리고 보면 있다. 3년 보고 있어요. 이거 빅쇼트 오면요. 예. 제가 그 얘기는 하는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초하락장이 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 그래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가가 잡히더라도 이 국채 금리의 흐름을 자꾸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지표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채권 스프레드 그래프를. 네.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거든요. 네. 어떤 구조죠? 영화 혹시 그 빅쇼트라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네, 영화잖아요. 이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제가 애매해갖고 지금. 네. 근데 주인공 마이클 버리 이게 실화잖아요. 네, 그거 실화인데 네. 그 내용이 정말 좋은 영화예요. 예. 굉장히 교훈도 많이 남기는 영화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제가 권유드렸었는데. 네. 그 거기서 주된 내용이 이제 파생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파생 구조적인 부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생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어떤 기초 상품이 있다면 네. 그와 번외로 그거와 결합된 상품 구조를 어떤 거래소에서 만들어내거나 증권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앵커님하고 저하고 어떤 기본적인 계약을 했어요. 네. 제가 10,000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앵커님 10,000원. 그러면 이제 채권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럼 이 채권 계약을 기반으로 또 다른 계약을 해요. 우리 10,000원 빌렸으니까 이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5,000원 더 빌리고 또 다른 계약을 해요. 그게 파생 구조예요. 기본 계약에 대해서 찢어진 형태. 근데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미국이 파생 구조로 굉장히 복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전일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걸 가지고 엄청 띄우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아직 위험 레벨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외신에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현재.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채권 스프레드 때문에. 미국이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잖아요. 네. MMF 구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채에 대한 거래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금액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단순 한 차례 거래에 몇 천억씩 거래하는 상황이 쉽게 연출되는 상황이 많아요. 월가에서는. 그 헤지펀드사에서 주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근데 그게 거기서 국채에 대한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울트라 백령물 잠기물 국채를 사서요, 이걸 가지고 100억 원어치를 사요. 백년물 기준입니다. 그럼 백년물 기준에 대해서 어떤 채권 금리 이자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백년물 국채를 제가 사들였으니까 이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30년물 국채를 삽니다. 이게 기본적인 MMF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가 장기물 국채 금리로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야 돼요. 네. 이게 기본적인 구조란 말이죠. 미국 시장에서. 네. 자, 근데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죠. 어떤 충격이 있겠네요. 나는 돈을 빌렸는데 이 네. 장기물을 가지고 네. 오히려 단기물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예. 그 어떤 담보물에 대한 이자보다. 그러면 금융시장 마비가 와버려요. 이 거대한 자본이, 돈이 흐름이 다 끊겨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채권 스프레드 역전 현상입니다. 근데 외신에서는 이게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주 포커스를 담았어요. 네. 상대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2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률이 더 높았을 때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비이상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이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이요, 여러분들 맥스로 펼쳐지면 참 웃긴 게 보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 추이를 올라타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끊기지 않는 현상이 나와버려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서 예.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나요? 하락하는 흐름으로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이거를 볼 필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표에 대한 의미는요, 역전을 했을 때 그 의미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금융 구조가 꼬였나 안 꼬였나 그것만 확인하는 지표거든요. 그죠? 지금 그 그래프를 봤을 때 저기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섰던 때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가요? 그죠. 아, 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여태까지 금융적으로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리먼 사태, IT 버블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팬데믹은 좀 제가 의아했어요. 그거는 어떤 금융 구조에 대한 꼬임이라든가 네. 어떤 발생이 모멘텀이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질병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이거를요, 그때 우리가 팬데믹 터지고 이제 하락장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사실 지금 보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 빅쇼트라고 보기는 애매하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근데 우리가 2008년 리먼 때는 빅쇼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공포에 대한 패닉을. 네. 근데 팬데믹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거든요, 지금 네. 돌아서. 네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 동력을 제공한 그죠.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근데 만약에 2008년과 같은 어떤 연출이 한 번 더 드러나려면은 예. 한 번 역전이 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나온다. 근데 마스터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능해요. 예. 왜냐면 보니까 이제 전일에도 그렇고, 전일에는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의 일일 상승폭이 또 2009년 이후로 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만 봐도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솔직하게 저는 객관적인 그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은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바탕으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사실.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지극히 조금 주관적인 편이 강합니다. 예. 감이 이상해요, 사실. 제가요. 네. 이게 왜냐면 긴축 속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빠른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이요,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 회복을 거치려면은 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널리지 않은 상황 내에서 이런 연출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제가 길게 봅니다. 2년 내지 3년. 왜냐면 아직 그 모멘텀에 대한 과거 기간을 다 따져봤을 때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표는요, 오늘 이거 가지고 굉장히 외신에서 화두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증시를 했을 때 딱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역전 한번 되잖아요. 그럼 다 연금하세요. 저는 포트 비중을 많이 줄이라고 원래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하락장에 그냥 100% 연금하세요. 그때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오늘 워낙 화제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지, 과거 모멘텀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락하는 시즌에서는요, 신고점 돌파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요. 신고점 돌파가. 이건 동일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도 미증시는 충분히 신고점 돌파가 언제든지 1, 2년 안에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네. 왜냐면은 채권 스프레드는 역전되고 추후에 그 이상 징조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역전될 때도 심지어 신고점 갱신을 해요. 제가 그때 신세계 나올 때 그때 이제 팬데믹 직전이었는데 그때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아, 그때도?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전 이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때도 신고점 돌파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과거 자료를 또 찾아봐야겠지만 그때 2019년도일 거예요. 그때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신고점 돌파 들어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이유가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좀 문제겠네요. 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거는요. 네.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 속도예요. 그런데 사실 마스터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긴축 속도, 빠른 속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보니까 이 월가라든지 또 뭐 주요 은행들 그리고 심지어는 연준 위원들까지도 긴축 속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FOMC 회의에서 0.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사실 어제도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전일 CPI 발표가 뜨고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는 정확하게 그거죠. 0.25%가 아니라 0.5%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0.25에서 0.5% 올라간다는 건 단순하게 보자면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갑자기 7.3%에서 7.5% 올라가니까 긴축 0.5%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네.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거거든요. 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3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전날에는 24%로 봤다가 이제 97%대까지 좀 급등했더라고요. 57%요. 97%, 거의 이제 100%에 가깝게 CPI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네.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국채 금리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고 예. 전일 CPI로. 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나만 더 하도록 하면은 네. 자료를 하나 보면서 얘기를. 그렇죠. 이 전일에 이어서도 사실 이 국채금리 상승 여력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좀 지켜보고 3월 이후에, 그러니까 3월에 FOMC 회의가 있죠. 3월 이후에 좀 안정적인 투자에 나서는 게 좋겠다. 이 부분까지 짚어 주셨었거든요. 네.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다음 주 우리가 FOMC 의사록이 있잖아요. 있죠. 네. 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전일 다음 주 있을 FOMC 의사록보다 전일 CPI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큽니다. 네. 왜냐? 예. 이거는 1월 거잖아요. 지난 이야기죠. 그죠? 예. 1월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공개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확히 2주 뒤에 공개합니다. 회의 결과 있으면. 네. 1월 거잖아요. 근데 CPI가 회의한 다음에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죠? 회의에 대한 내용보다.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앵커님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략 20%에서 90%까지 올랐다는 게 CPI에 대한 발표 때문인 거죠. 그러면 1월에 대한 회의가 어떤 공개를 했는데 파월 연준이 뭐 2~5%에 대한 가능성을 더 시사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그렇죠. 시장은 경계감을 풀지 않겠네요. 그죠. 파월이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집중이 뭐 언제든 상황에 맞춰서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꺼내잖아요. 근데 이거 발표 떴는데 지금 모든 시장이 국채 그 0.5% 오를 거를 알고 있다는 거랑 다름이 없단 말이죠. 전일 CPI 값으로. 그럼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이번 달 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확인되고 네. 증시는 아직 상승에 대한 궤도를 달리긴 힘들다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3월에 오릅니다. 네. 제가 똑같은 얘기 전일 반복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까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네네. 할게요. 마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도 신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언제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냥 역전됐다는 뉴스 보이면 다 현금하세요. 그리고 1년 쉬세요. 1년이요? 네. 네. 사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희는 이제 해외 선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양방향 매매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때 좀 매도 전략을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시기에 대한 발생 여부가 갑작스럽게 나와요. 네.
섣불리 이제 그 타이밍을 또 정확하게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그 타이밍 맞추면요 떼부자 돼요. 예, 그렇겠네요. 다 하겠죠.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 해볼게요. 아까 빅쇼트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잠깐 박사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네, 마이클 버리. 네,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가 수의 계약을 맺었죠. 예, 예. 수의 정확하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수의 계약이라고 네. 익숙해갖고 제가 토종입니다,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시청자분들의 수의 계약.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그런 상품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거대한 회사를 가갖고 야, 나 네. 이거 쇼장 할 건데 네 쇼 상품 만들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예.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가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권사라든가 이렇게 있는 은행이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네, 맞아요. 야, 또 나랑 여기 1억 놓고 네. 나랑 대결하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이제 월가라든지 대형 뭐 IB 은행들은 비웃었잖아요. 네. 비웃었죠. 예. 야,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라고. 아니 제정신이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얼마 할래? 음. 이랬더니 100억 할래? 100억만 해. 그럼 100억짜리로 하나 만들게. 더 크게 부르잖아요. 5천억 하자. 이래서. 근데요, 정확한 건 이거예요. 그 마이클 버리가 일단 그건 연출이겠지만 네. 거기서 드럼을 부셔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냐? 2년을 버틴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왜 칠판에 수익률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마이너스가 뭐 몇백 %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계속 줄어들고 그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영화에서는 1시간짜리겠지만 2년을 버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똑똑한 사람도 2년을 버티는데 그 시기를 네. 맞추는 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현금화 시기는 그렇죠. 이 스프레드 역전이 나왔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이제 현금하는 게 좋다. 이제 저희는 각을 잡아야죠. 한마디로 네. 이제 네. 현금화에 대한 포트 비중을 줄이거나 어차피 그때는 신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 가능성이 오히려 놓여요. 그리고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됐다 다시 정상화될 때 그때는 정말 거래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시장은 안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네. 역사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아시겠죠? 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무진님께서 미 선물이 상승 전환을 했는데 이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선물이 지금 개장 직전인데 네. 지금 상승 전환이라고 좀 보긴 힘드네요. 네, 화면상으로 이따가 미장 개장하고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 보내주실 때만 해도 이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나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FOMC 의사록에 대한 전망도 또 지병수님께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의사록 뭐 그 CPI 지수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봐주시기는 했지만 의사록에서는 어떤 내용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시사점 있을까요? 지금 내용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네, 정확하게 어떤 시장에서 내포하는 상황하고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재확인해보죠. 네. FOMC 의사록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다는 파월 의장 발언을 재확인,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어떻게 할지 구체성을 확인이 중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얼마나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는데 네. 전일 CPI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서 지금 미국 3월 기준금리 인상이 90% 넘었다는 0.5%가 될 가능성이 90%가 넘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은 먼저 여러분들 들어가겠죠. 그 당의 유동성은.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는요. 여러분들 이미 하반기에 할 걸로 가능성이 놓여 있어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유추하는 게 월간 30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자산 축소
하락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요, 시장 반영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대차 대조표 축소는. 아시겠죠? 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요 포커스가 두 개가 놓이지만 전일 CPI로 0.5%가 오른다는 확률이 90% 넘었다는 건 네. 의사록에 대한 중요성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아직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 질문 노란톡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582번으로 신세계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바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06% 상승한 14,71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42% 내린 1,82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12% 상승한 배럴당 9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5% 하락한 1.13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상품 또 현재 구간 살펴봤습니다. 각 상품별로 이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소폭 오름세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볼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아직은 좀 힘이 약한 모습이죠? 네, 아직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네.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모멘텀을 좀 기다려보죠. 예. 모멘텀을. 지금 볼 수 있는 상단 자리를 한번 일단 체크를 하고 지금 단가 14,800포인트에서 830포인트 사이에 대한 저항력을 먼저 체크하세요. 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놓입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새벽장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리는. 그리고 이때부터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추세를 타야 돼요. 전환되면은. 저항력 체크 뒤 그리고 하락에 대한 매도세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시각으로 11시 32분 달리고 있는데 새벽 1시 넘어서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미증시 관련해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다소 있으실 텐데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코스피도 개장을 하면요. 시장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통상 10시 반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10시 반. 여러분 경제 이제 TV 보면은 이제 수급에 대한 안정이 어느 정도 나온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와요. 거의. 그거 확인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지금 미장도 똑같아요. 미장 시간, 한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 12시 반에서 1시 사이예요. 1시 반 사이. 그때 수급이 안정화돼요.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늦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단점이 있죠. 앵커님, 뭔지 알아요? 어떤 걸까요? 졸리다는 점. 자야 되는 시간인데. 아, 네. 근데 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이 굉장히 또 이 낮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7년을 제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피곤하다. 조금만 다소 이제 피곤한 시간대다. 네. 항상 체력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해야죠. 네, 코스피 그렇죠. 시장을.
사실 나스닥은 뭐 전고점 경신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지만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고점 경신 어렵다라고 봐주셨는데 국내 선물 그리고 또 우리 코스피 시장 다음 주는 좀 어떤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면 이거 지금 음봉양봉에 대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빨간색이 오른 거예요. 네. 반대로 돼 있죠.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오늘 시가가 밑바닥에서 시작했죠. 개파락으로. 여러분 다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시가 대비해 갖고 진입하신 분들 대비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어요. 단기성으로. 자, 어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가가 밑에서 발현이 되면은 단타적으로는 좋은 장이다. 근데 만약에 시가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 개파락이 아닌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가 출발하면은 하락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장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중요합니다. 시가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제가 종목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안전한가요? 이걸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 장이 안 좋으면 어떤 형태로 나왔나요? 1월장 어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연출이. 2월도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노란톡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종목이 다소 물려 있습니다. 회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종목을 보고 산업군의 형태를 봐야겠죠? 그죠? 단순히 차트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산업군에 대한 형태, 어떤 전망 추이 가능성 이걸 다 고려해야겠지만 코스피만 보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1월에 올라간 3,100선에서 2,600선까지 하락하는 모멘텀에서 지금 2,700, 450선에 걸려 있죠. 네. 버티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물려 있으면 버티세요. 지금은 손절 처리해봤자 의미 1도 없어요. 그죠? 제가 그렇게 작년 9월, 10월부터 하락에 대한 추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이런 장이 드러났는데도 계속적으로 현금화 비중을 안 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성행했다면, 그죠? 버티셔야 돼요, 그냥. 손절 처리하지 마시고. 지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바닥권을 형성하고 모멘텀이 상승으로 다시 기반이 올라가서 박스권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손절 처리를 차라리 이 구간에서 모멘텀을 잡고 해야 돼요. 가져가세요. 이게 코스피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은 안 좋아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 왜 안 좋을까요? 미국이랑 커플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랑 커플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커플링이 이루어진 시기는 미국이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한미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 추이가 좁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커플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미국에 대한 상황이 국채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아직까지는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를. 네. 네, 그럼. 자, 일단은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늘은 조금 남은 시간 더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대해서. 사실 오늘 유가에 대한 얘기보다 사실 유가에 대한 내용도 다소 있지만은 그건 제가 노란톡에서 드리도록 하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 몇 분 남았죠? 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냉철해야 된다. 그죠?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쉴 땐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일단 시장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노란톡에도 질문이 하나 왔는데 그걸 빗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언제 현금화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저한테 원하는 답은요. 2022년도 5월이요, 6월이요 이런 걸 원하겠죠. 네. 그걸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상황에 대한 연출, 그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2020년도에 팬데믹이 일어날 걸 알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2019년도 반에? 없겠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신고점 돌파라고 나스닥이 코스피가 3,400선을 도달할 거라고 예석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유동량이 긴급적으로 중앙은행에서 풀리는 거고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됐는데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익숙해야 돼요. 변화에. 지금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건,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건, 주식에 돈이 쏠리는 수급에 대한 조건은 이 변화에 굉장히 익숙해야 줘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 구조예요. 포트 비중이. 내 자산이 10%인지, 20%인지, 30%인지 이 포트 비중부터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내 원칙에 가까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위험 강도 대비해서 이 포트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저는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걸음이라고. 앞으로 제가 계속 신세계에 나오겠지만 오늘 너튜브에 오늘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라고 진지하구나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증시와 시장을요 장난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이걸 웃기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다가선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무겁게 대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진중해야 되고 정말 말 한마디도 저희가 조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정보랑 많은 어떤 공부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부를 해요. 제가요. 아직까지도 새로운 거를 계속 습득하고 거기에 녹아들려고 시도를 해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게 첫걸음. 앞으로 신세계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적응에 빨라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또 투자 마인드 그리고 투자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노란톡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찬 정보 가득 담은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 지표 교육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일목균형표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